다음으로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의무복무 기간 1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7조라고 한다면 군인사법 7조를 말하겠죠. 바로 이어서 과제로 여러분들은 군인사법 제7조를 살펴보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1일 임관하는 육사 생도의 의무 복무 기간 및 2012년 4월 1일 임관한 법무관의 의무 복무 기간을 산출하라는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 및 의무 복무 만료일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육사 생도 2023년 3월 1일 임관한 육사 생도는 여러분들이겠죠. 2012년 4월 1일에 임관한 법무관은 저입니다. 저는 아직도 의무 복무 기간 중인데 제 의무 복무가 언제 끝나는지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일에 임관한 법무관은 단기 법무관과 장기 법무관이 있습니다. 단기 법무관은 3년의 의무 복무를 마치면 전역하기 때문에 이미 다 전역을 했죠. 현재 남아있는 법무관들은 장기 법무관에 해당하겠습니다. (7조) 제2항을 보시면 가산복무가 나옵니다.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가산복무 사유를 보시면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 유학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2년짜리 해외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을 가시면 4년을 복무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물론 여러분들 위탁교육생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생도로서의 교육연한을 임관전의 교육연한을 국내에서 생도로서 교육을 받을 것이냐,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위탁교육은 이때 지금 군인사법 7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위탁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임관한 이후에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기간의 2배, 그리고 2호는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이제 3호는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은 그 교육기간만큼 의무복무가 가산됩니다. 2년짜리 학위과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2년만큼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4호는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사이버 대학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이버 대학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주간 근무는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에 다만 수업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의무복무가 늘어나는데, 수업료를 지급받은 만큼의 2분의 1, 4학기를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의 2분의 1인 1년, 4학기는 2년이고 2년에 대해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1년을 의무복무로 추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임관한 이후에 보통 3년차에서 4년차 정도 되면 위탁교육생들을 많이 선발합니다. 2년차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나? 아무튼 3년차에서 4년차 정도의 위탁교육을 선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 대부분 다 해외 위탁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군의관과 법무관으로 전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병이나 정보병과, 포병병과 등으로 일반병과로 임관을 한 이후에
전투병과로 인간을 한 이후에 위탁교육을 한발이 돼서 노스쿨, 현재는 노스쿨이죠. 법과대학에서 사법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노스쿨 위탁교육을 선발이 돼서 3년간 갔다 오신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전과를 하게 됩니다. 이때 3년 동안 국내의 노스쿨을 다니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의무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또 군의관으로서 군의관이 되려면 의과대학에 위탁교육을 가야 되겠죠. 위탁교육을 의과대학에 간 다음에 의사고시에 합격해서 군의관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탁교육을 가게 되면 국내에는 그 교육기간만큼, 해외 위탁을 가게 되면 해외에 있는 대학원에 가시게 되면 그 교육기간 2배에 해당하는 만큼 의무복무가 늘어나게 되고, 그 의무복무는 언제부터 기산한다? 기산하는 거는 이 경우 가사나의 복무할 기간은 그 다음에 쓰여져 있죠. 의무복무 중에 교육을 마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가 만료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가산복무를 하고, 의무복무가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에 다음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사후 같은 경우에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의무복무가 마치고 전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저런 위탁교육을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정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령 정년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에 정년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하고 군무원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했죠.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정년을 살펴보면 74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요 60세에 해당한 사람이 언제 퇴직하느냐?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0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그 60세 정년에 이른 날이 만약에 생일이 9월달이라면 9월 10일이라고 오늘 9월 7일이 생일이라고 한다면 9월 7일이 어디에 있나요?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퇴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제 5번을 풀어보시는데 2020년 9월 1일에 임명된 군무원의 정년을 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출생연도는 1990년 4월 5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군무원의 정년,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정년 퇴직일을 산출하는 겁니다. 힌트는 국가공무원법 74조 1항에 있죠. 1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라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74조 1항을 보시고 힌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60세에 이르는 날, 정년에 이르는 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출생연도는 주어졌기 때문에 만 60세 정년에 이른 날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판례가 있는데 판례를 찾을 수 있으시면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판례를 찾으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군인의 정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정년은 제8조 1항에 있습니다. 제8조는 뭘까요? 군인사법 8조겠죠. 군인사법 제8조 1항에서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보시면 1호에 연령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근속정년이 있고 3호에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계급정년을 적용받는 사람은 장군들이죠. 준장 6년, 소장 6년, 중장 4년. 그리고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에 근속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의 정년이라는 뜻이겠죠. 연령전년 다시 보겠습니다. 연령전년 보시면 원수는 종신, 현재 원수 계급에 해당하는 분이 없죠. 이제 대장, 포스타는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은 58세까지 가능합니다. 대령은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대위, 중위, 소위는 43세, 준위는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까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학교장님은 중장이십니다. 중장은 61세까지 연령 정년이 되어 있습니다. 사당자님들, 대부분의 사당자님들은 소장인데 59세까지 되어 있죠. 근데 제가 59세, 61세인 소장, 중장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때까지 안 하실까요? 첫 번째는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준장은 최대 6년, 소장 진급하셔도 최대 6년, 중장은 최대 4년 동안 하실 수만 있고, 또 하나 군인사법 16조의 2를 한번 찾아보시면 군인사법 16조의 2는 장성급 장교의 보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2항에서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령전이 남았다 하더라도 계급 정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보직을 안 시켜주면 전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삼성장군 이상들은 보직 자리가 한정되기 때문에 보직을 주지 않음으로써 전역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제 6번째, 대의의 연령정년은 43세입니다.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K대위는 38세에 전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제 7번은 1919년 3월 1일 사관학교에 입학한 육사 생도가 생년월일은 1999년 5월 6일생입니다. 대령 연령정년으로 전역할 때 전역일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를 기재하시고 군무원의 정년 계산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정년에 달하는 날을 찾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역일이 계산이 되는지를 찾으시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임용 결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에 보시면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생도 뽑을 때 체력 시험이 있죠. 그리고 4년 내내 달리기 하고 있죠.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장교로 인간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교로 인간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건 이제 민법상 개념인데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임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에 정리되어 있는 4, 5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4, 5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즉 4, 5는 실형으로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관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판결 중에 실형 말고 실형 아래 단계인 집행유예 판결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건데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 4년이라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그리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확정이 되고 집행유예 기간 4년 그리고 나서 종료된 날로부터 2년까지 그러면 6년 동안은 장교로 임관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형벌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도 하지 않는 겁니다. 형벌에 대해서 선고 자체도 하지 않는 건데 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제6의 2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356조 형법 제355조 또는 356조는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인데 직무와 관련해서 횡령죄를 범하거나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까지는 임용 결격입니다. 6호의 3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입니다. 선포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임용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6의 4는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도 임용 결격입니다. 즉 성폭력범죄에 따른 성폭력범죄, 선포법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되면 임용 결격입니다. 이건 기간의 설정 없이 무조건 확정되면 임용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퇴출시키겠다는 뜻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제적사유 보겠습니다. 제적사유는 제40조에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0조. 공무원은 당연퇴직이라고 표현을 쓰고 군인은 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적은 군적에서 없앤다는 뜻이겠죠. 지운다는 뜻입니다. 장교 등이 장교, 부사관, 준사관, 장교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하게 됩니다. 제적되는데 제적사유는 1호는 사망하였을 때, 2호는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 3호는 파면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4호부터가 중요한데 제4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인용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무엇이었나요? 좀 전에 살펴봤던 10조 제2항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래서 4호, 5호, 6호, 6호의 2, 6호의 3, 6호의 4까지 살펴봤던 것이죠. 이거에 해당하게 되면 군 법무 중에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격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적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선고유예에 관한 10조 제2항 6호 10조 제2항 6호는 선고유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고유예에 관해서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는 뇌물죄, 선포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직무와 관련해서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되면 이때는 이러한 범죄에 한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 제적당하게 됩니다. 구조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시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찾아서 정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에 규정된 죄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또 무엇인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350조에 규정된 죄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데, 이 내용을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각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조문의 제목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제가 8가지입니다. 8가지 과제를 12시까지 다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12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해보고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기재를 하시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